이어서 긴급 상황 시 가택 출입 및 수색 가능 범위 2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는 이제 법적 근거는 다 살펴봤죠. 자,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자, 이번 시간은 상황별 조치 활용이죠. 법적 근거는 이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피해자 또는 신고자가 있는 위치가 정확히 확인되는 경우가 있고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신고자의 위치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예를 들면 위험 발생 장소, 즉 피해자 장소가 피해자가 있는 곳이 완전히 특정된 경우, 그 다음에 위험 발생 장소가 일정한 협소한 범위 내로 제한된 경우, 한정된 경우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광범위하게 추정된 경우, 너무 넓다, 피해자 있는 곳에서부터 반경 한 500m, 600m 1km씩 된다, 이런 경우입니다. 1, 2, 가나는 크게 문제가 좀 안 되는데 이 다가 제일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 과연 긴급 출입할 수 있겠는가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개별 주택 가택으로 돼가지고 위험 발생 장소가 이미 특정됐다. 몇 동 몇 호, 아파트 몇 동 몇 호다. 뭐 빌라 무슨 빌라 몇 동 몇 호다. 뭐 이런 거 하면 간단하죠. 뭐 주택 무슨 길 몇 번 길 몇 번지 뭐 딱 거기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이건 뭐 당연히 강제 출입할 수 있죠. 피해자 위치가 특정됐기 때문에 가해자가 거기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위험 발생 장소가 협소한 범위로 한정된 경우는 그 장소가 한 피해자 있는 곳으로부터 한 수십 미터 정도 반경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수십 미터 정도 되면 예를 들면 뭐 무슨 동 무슨 빌라 401동 아니다. 그럼 뭐 빌라 켜봐야 뭐 6세대에서 한 10세대 정도밖에 안 되죠. 그 다음 무슨 새마을금고 앞 알간 대문에 앞에 있는 다세대 주택, 그래봐야 뭐 10세대 안 됩니다. 그러면 동원된 경력으로 단시간 내에 전면적 강제 출입 및 확인이 가능한 수준의 범위로 들어온 거죠. 뭐 이런 경우라면 예를 들면 뭐 동원 경력이 몇 명일지 몰라도 인원에 따라서 40명으로 가정했을 때 2인 1조로 나눠가지고 하면 한 뭐 주택 10개, 20개는 금방 수색하겠죠. 한 50개 정도 해도 금방 수색할 겁니다. 빌라 같으면 더 빠를 것이고, 일반 주택이라도 반경 한 10m, 20m, 30m 안에 들어온다 하면 한 4, 50세대 주택이 되더라도 금방 출입할 수 있죠. 이런 경우는 강제 출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단계에서는 협소한 범위로 축소되었을 때는 위험 발생 장소를 최대한 특정하기 위해서 범위 내의 모든 가택에 방문 탐문한다. 방문 탐문은 주택 내부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주택 집주인이 동의해주면 동의받아 들어가면 되고, 동의 안 해주면 강제로 출입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2단계는 방문 탐문 등으로 위험 발생 장소를 특정하면 좋은데 특정하지 못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피해자 안전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관련성이 높다고 의심되는 장소부터 강제 출입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장소가 특정되지는 않았는데 골목길로 피해자가 끌려가는 것을 목격한 어떤 목격자의 진술이 확보됐다. 뭐 그렇다면 그 골목길 안에 어떤 집이겠죠. 그러니까 모든 가택을 방문해보고 안 될 경우는 그 중에서 어떤 집이겠는가 딱 보고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되는 장소부터 먼저 수색하는 방법도 있겠죠. 자, 1, 2단계 순서에 되어 있지만 어쩌면 1단계를 하는 것보다도 2단계를 먼저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상황을 판단해서 관련성이 높다고 의심되는 장소에 있으면 여부터 하고, 그렇지 않다면 모든 집을 다 일일이 수색하고, 병력이 많다면 모든 집을 동시에 수색해도 되겠죠. 그래봐야 뭐 10세대부터 한 4, 50세대 안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강제로 출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다입니다. 위험 발생 장소가 너무 광범위하다. 피해자 또는 신고자로 있는 곳으로부터 가서 보니까 수백 미터다. 반경 수백 미터다. 또는 주택이 너무 많다 가서 보니까 주택이 막 옹기종기 모여있다. 이런 경우에는 경지부 7조에 근거한 경찰 출입이 가능한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죠. 전면적인 강제 출입을 하기는 곤란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구조를 요청한 신고자의 발신기지국 위치만 확인되었다. 자, 여러분, 발신기지국 위치는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정확한가, 이건 여러분 외우지 않아도 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적어뒀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휴대폰 있죠. 휴대폰을 가지고 위치 조작하는 방식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셀 방식, GPS 방식, 와이파이 방식인데, 셀 방식은 휴대폰 기지국 위치 기반인데
오차가 수백 미터에서 수킬로입니다. 개활지는 예를 들면 뭐 주변에 건물이 없는 어떤 오픈된 공간일 때는 수킬로미터까지 오차가 생깁니다. 이건 찾기 굉장히 어렵죠. GPS 방식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휴대전화에 내장된 GPS의 위치를 추적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합니다. 매우 수십 미터 오차입니다. 그 다음에 와이파이 방식은 무선 인터넷 공유기 AP 기반으로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GPS보다는 못하지만 셀보다 나은 정도 장점인데 시내에서는 유용한데 와이파이는 무선 공유이기 때문에 시외에서는 와이파이가 없습니다. 시외 지역에서는 측정이 어렵다는 거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피해자가 갖고 있는 어떤 휴대폰이 어떤 방식으로 추적이 되는가에 따라서 수십 미터에서 수킬로까지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추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무슨 학교에서 무슨 공원으로 가는 길이라고 신고를 했다. 근데 가서 보니까 해당 지역에 뭐 400~500세대 주택이 있다. 이게 바로 오원춘 사건 되었습니다. 가서 경찰관들이 가서 보니까 너무 주택이 많은 거예요. 밤 12시 넘었는데. 그 집집 일일이 수색할 수 없다 아닙니까? 전면적인 강제 출입과 확인이 곤란한 지역이죠. 또는 무슨 아파트라고 전화 끊어져 버렸다. 살려주세요. 이게 무슨 아파트예요. 아파트가 몇백 세대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전세 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크게 5단계 조치를 밟아야 됩니다. 보고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자, 보고 단계는 일단 현장 가보니까 너무 주택이 많고 너무 넓으니까 추가 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장 상황을 보고하고 추가 경력 동원 여부에 대해서 상급자의 지휘를 받는 단계입니다. 먼저 보고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단계는 신고자의 신고 내용이라든가 휴대폰 인지 추적 등을 종합해서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먼저 선정하는 거죠. 추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먼저 하고 2단계는 1단계에서 추정한 지역 내 위험 발생 장소를 최대한 더 압축하기 위해서 그 1단계에 있는 전가택을 대상으로 방문 탐문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십 세대에서 한 50에서 100세대 이내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의를 했으면 동의 수색하면 간단하고 뭐 이 수색할 때는 너무 넓으니까 병력을 나눠가지고 책임구역과 책임자를 나눠가지고 실시해야 되겠죠. 이건 지휘관이 해야 될 일, 현장 책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3단계는 1, 2단계 조치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험 발생 장소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못했으나 단시간 내에 전면적인 출입과 확인이 가능한 협소한 범위로 좁혀졌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피해자 안전확보가 시급하다. 시간이 좀 지났어요. 범위를 좀 좁혀졌습니다. 그럴 때는 관련성이 높다고 의심되는 장소부터 먼저 강제 출입을 한다. 자, 그러니까 이게 강제 출입할 수 있는 게 1단계, 2단계, 3단계 정도까지죠. 관련성이 높다고 의심되는 장소 정도까지는 강제 출입할 수 있는데, 자, 4단계 가보면 이 1, 2, 3단계 모든 조치로도 단시간 내에 전면적인 출입 확인이 곤란한, 가능한 수준의 위험 발생 장소 압축이 실패했다. 도대체 너무 넓어서 어딘지 모르겠다. 이럴 때는 할 수 없이 처음부터 했던 걸 재탕해야 됩니다. 동의한 곳에 재수색, 재실시하고 또 앞에 1, 2, 3단계 방문탐을 또 해봐야 됩니다. 이러다 보면 결국엔 피해자가 변을 당할 가능성이 높죠. 3단계 다 위험 발생 장소가 광범위할 때 일대가 제일 현장 조치가 어렵습니다. 현장에는 책임자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위험에 빠진 피해자를 구조하는 데 있어가지고 위치가 특정되거나 어떤 제한된 범위 안에 들었다면 쉬운데 아주 넓을 때가 제일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112 상황실에서 신고 접수 요원이 신고를 잘 받고 현장에 나간 현장 요원이 여러 가지 상황 판단을 잘해서 적절한 조치를 각 단계별 조치를 잘한다면 피해자를 잘 구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긴급 상황 발생 시 어떤 대처 요령으로는 일단 법적 근거가 두 가지 있다는 걸 여러분 면접에서는 확실히 숙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긴급 출입, 경직보다는 긴급 출입은 범죄행위로 인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 가능하다. 이 절박하다는 개념은 바로 위해의 구체적 개연성이 있다고 그랬죠. 위해의 구체적 개연성이 있을 때 긴급 출입할 수 있다. 강제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개연성은 바로 이 1, 2, 3 형벌의 경중 무기 소지 여부, 위해를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용의자가 존재한다는 확실한 믿음, 뭐 이런 것 중에 한 개만 있어도 위해가 절박한 때니까 강제 출입할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그 다음에 긴급 출입할 수 있는 경우도 상황별 3개 상황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게 좋겠죠. 개별 주택으로, 개별 주택, 사무실,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위험 장소 피해자가 있는 곳이 특정되었다. 이건 간단합니다. 바로 강제징용하면 되죠. 협소한 범위로 한정된 경우는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설명하면 됩니다. 뭐 한 10시에 대해서 한 4, 5시에 이내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위험 발생 장소 광범위하게 추정된 경우는 먼저 보고하고 1, 2, 3, 4단계로 나눠서 설명하는데 이래서 운이 좋으면 피해자를 찾을 것이고 운이 나쁘면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자칫하면 경찰이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현장 조치를 잘했다 못했다 욕을 먹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바로 다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긴급 상황, 오원춘 사건과 같은 어떤 매우 긴급한 상황에서 현장 요원들이 나가서 어떻게 현장 조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는데 이런 것들은 실무를 하지 않으면 좀 알기 어려운 내용인데 가끔 면접에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두고 알아두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나중에 경찰이 된 다음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잘 정리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좀 됐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잘 눌러주시고요. 자, 면접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무리 잘 하시길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